오늘 저는 첫 번째로 발제를 맡은 조예원이고요. 제목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네덜란드 케어팜 사례를 좀 바탕으로 해서 사실 도시농업과 관련한 이야기를 이제 지속 가능한 도시농업에 대한 얘기를 말씀을 주셨고, 치유농업과 사회적 농업, 치유농업 또는 사회적 농업이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두 가지, 사실 치유농업, 사회적 농업,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어느 정도 유사한 면도 있고 다른 점도 있고, 그래서 좀 두루두루 가능성을 탐색하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큰 틀에서 특히 이제 좀 정책과 관련한 어떤 생각해 볼 만한 거리들을 얘기를 해보는 시간으로 30분 안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방은이건 케어팜 연구소를 운영을 하고 있고, 네덜란드에서 공부를 하다가 이제 네덜란드가 케어팜이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러니까 유명하다는 게 이제 케어팜이라는 게 뭐 전 세계적으로도 다 어느 나라에서든 찾아볼 수 있다라고도 말을 할 수 있지만, 가장 선진적으로 제도적으로 잘 발전되어 있다는 게 네덜란드의 사례고, 우리나라에서도 치유농업이나 사회적 농업을 얘기할 때 이제 가장 많이 해외 사례로 언급하는 게 네덜란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네덜란드에서 저는 공부를 하던 중에 접하게 되고, 또 이 분야가 제 전공 분야였기 때문에 이제 현재까지 관련한 교육 연구 등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이제 주로 치유농업이 그동안 많이 사회적 농업보다 관심을 받아오다 보니까 치유농업과 관련한 자리에 많이 자리를 하게 됐었어요, 그동안. 그래서 시간이 오늘은 짧은 관계로 네덜란드에 대한 어떤 전반적인 말씀을 드린 후에 그걸 바탕으로 한국에서의 이제 기회와 방향을 조금 제 의견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시작하기에 앞서서 이제 한국의 현재 치유농업과 사회적 농업이 무엇인지, 케어팜과는 무슨 관계인지 이런 어떤 용어의 정의 내지 현재 상황을 간단히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치유농업이 아마도 가장 더 사회적 농업에 비해서 관심을 많이 받았던 이유는 용어 자체가 치유라는 단어가 긍정적으로 좀 사람들에게 어필하는 면도 있었던 것 같지만, 법이 먼저 통과된 것도 큰 이유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20년에 치유농업법이 통과된 후에 치유농업사 자격증, 여러 가지 지원 사업 등등이 생기면서 그 이전에 비하면 굉장히 급속도로 많이 이제 퍼졌고, 이 치유농업법이 2020년에 통과됐다고 했잖아요. 사회적 농업과 관련된 법도 비슷한 시기에 발의가 됐지만 이제 통과가 안 됐다가 올해에 이 농촌경제사회성법이라고 보통 부르는 관련법이 통과가 되고 내년부터 이제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사회적 농업은 사실 그동안은 정책 사업으로서 농식품부에서 쭉 해오던 2018년도부터 사회적 농업 활성화 지원 사업을 해오면서 이제 조금씩 알려졌지만, 앞으로 또 이것도 어느 정도 이제 법도 어떤 법적 근거가 생긴 만큼 활성화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제 요거를 제가 다 말씀드리는 이유는요. 치유농업은 여기 제가 치유농업의 정의를 왼쪽에 써놨습니다. 전 국민을 위한 건강 유지, 회복, 증진 이런 목적의 농업 활용 산업으로 치유농업이 얘기가 되고 있고, 사회적 농업은 가만히 보시면요, 맨 초기에 2018년도에 정책이 시작이 될 때는 여기 맨 윗줄에 써 있는 이제 취약계층에게 돌봄, 치유, 교육, 고용과 같은 서비스를 공급한다. 이제 주로 이런 얘기가 많이 언급이 되다가 이 법도 통과되고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최근에는 사실은 농촌경제사회서비스 요 측면, 공동체의 어떤 형성을 통해서 농촌에 부족한 서비스를 제공한다라는 이런 관점이 조금 더 부각이 되고 있는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가 농촌경제사회서비스냐라고 하면은 일자리 소득 관련 서비스, 이거 다 그 법에 언급된 용어 그대로 가지고 온 겁니다. 농어업인의 고용, 주거, 교통, 교육, 보건의료, 복지, 환경, 문화, 정보 등등 굉장히 다양하죠. 여기서 주목하실 거는 우리나라의 지금 사회적 농업법은 농촌을 타겟으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도시가 아니고 농촌에서의 어떤 부족한 여러 가지 종류의 여기 쭉 언급되어 있는 다양한 영역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농업을 통해서 활성화를 시켜보고 뭔가 지원을 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 법만 놓고 봐서는 사실은 도시와 접점을 찾기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한국에서는 이렇게 정책적 측면으로 용어가 분리되어 있고 시행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네덜란드 얘기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일단은
케어팜이라고 제가 자꾸 네덜란드는 케어팜이 유명합니다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그러면은 한국에서의 치유농업이나 사회적 농업하고 같은 거냐라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리고 사실 저도 이제 많은 분들과 얘기를 나누다 보면은 대부분의 분들이 케어팜과 치유농업, 뭐 치유농장을 거의 섞어서 동일하게 쓰시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일단은 제 생각은 조금 이 한국에서의 치유농업이나 사회적 농업을 그대로 이 해외에서 얘기하는 케어파밍으로 이렇게 치환시켜서 하면은 이건 맞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한국에서는 이게 굉장히 정책적으로 분리가 된 용어이고 그 내용 자체도 이 치유농업이 담고 있는 내용, 사회적 농업이 담고 있는 내용도 정확하게 이 해외에서 얘기하는 케어파밍, 소셜파밍이라고 딱 말하기엔 약간씩 다른 점들이 있습니다. 뭐 물론 모든 나라가 다 다르기 때문에 뭐 그걸 그렇게 너무 까다롭게 분리해서 뭐 조금이라도 다르니까 다른 거야 라고 말하느냐라고 문제 제기를 하실 수가 있지만 사실 많은 면들이 다르기 때문에 저는 조금 분리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하지만 조금 이제 헷갈리실 수 있지만 공통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공통점은 바로 여기 가운데 있는 돌봄, 치유, 교육, 재활, 일자리 운영, 사회통합 사실은 이런 것들을 농업과 결합시켜 한다라는 게 처음 뭐 케어파밍이나 소셜파밍이 시작된 어떤 기본 시작 원리였거든요. 그래서 농업이 아닌 여러 가지 다양한 보건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에 농업을 활용한다라는 게 기본 개념이기 때문에 이제 그거에서 바라보면은 이거를 뭐 어떤 용어를 사용해서 부르던 치유농업이든 사회적 농업이라고 부르든 사실 뿌리는 같다라고 볼 수 있고 뭐 외국에서도 사실 다양한 용어가 쓰입니다. 제가 케어파밍은 네덜란드에서 쓰이는 용어라 말씀드렸지만 소셜파밍, 그린케어라는 용어로 이런 똑같은 활동을 부르는 나라들도 유럽에 많이 있고요. 그래서 일단 용어적인 면에서는 우리나라에서는 정책적인 차이점이 있다 보니 용어가 분리가 됐지만 뿌리를 놓고 보면은 사실은 같은 거에서 출발을 했고 이거를 칼같이 딱 자르기는 좀 애매하다. 이 정도로 조금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외국에서는 이게 어떤 식으로 쓰이고 있는가를 말씀을 드리면은 딱 한마디로 정리한다면은 일상적인 농장에서의 농업 활동을 사람들이 같이 했더니 결국 웰빙이 증가하고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더라라는 게 이런 종류의 농업을 활용한 이런 뭐 돌봄, 치유 활동이 시작된 사실은 기본 바탕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거를 자꾸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한국에서의 치유농업이나 사회적 농업과의 어떤 차이점이 뭔지 이제 그걸 뒷부분에 말씀드리기 위한 거였고요. 그래서 저는 유럽에서 사실 네덜란드뿐만이 아니고 거의 모든 나라가 이런 활동을 하고 있는데 유럽에서의 모습과 한국에서의 특히 치유농업을 얘기할 때 가장 큰 차이점이 한 두 가지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첫 번째는 바로 여기 나와 있는 누가 농장을 가는가입니다. 제가 아까 여기 자료에 얼핏 이제 맨 첫 번째 페이지를 보니까 추진 배경 및 목적 해서 지금 여기 저희 오늘 온 이 토론회에 추진 배경 및 목적 두 번째에 보니까 힐링을 위한 치유농업 활성화를 위한 방안 모색이라고 이제 여기 기재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고양시에서 생각하시는 치유농업은 힐링을 위한 것인가 한번 나중에 이제 얘기를 나눠볼 만한 주제인데 이게 절대 틀렸단 말이 아닙니다. 다만 치유농업의 치유농업에 품고 있는 방향이 굉장히 다양한데 힐링은 저는 그 중에 한 꼭지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또 다른 영역도 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해외에서 보시면은 사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흔히 얘기하는 뭐 힐링, 치유, 위안 이제 이런 목적의 활용보다는 사회적 약자들이 흔히 얘기하는 사회적 약자인데 뭐 예를 들면은 장애인, 노인, 무언가 정신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 등등등 일반적인 생활이 좀 어려운 분들이 농장을 가는 경우가 유럽에서는 99.9%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케어팜이라고 하면은 이런 뭔가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 일종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케어를 제공하는 이제 그런 농장이 되는 거고요. 반면에 한국에서는 이제 특히 치유농업이라고 할 때는 전 국민을 위한 농업이라고 하다 보니까 전 국민을 위한 어떤 치유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게 치유농업이다 보니까 이제 힐링도 들어갈 수 있고
여러 가지 일자리도 들어가기도 하고 다양한 것들이 그 안에 포함이 되는 거죠. 네덜란드에서는 일단 사회적 약자들이 찾아갑니다라는 점이 네덜란드뿐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한국과 굉장히 큰 차이를 이루는 딱 첫 번째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네덜란드에서는 농장이요, 비록 겉모습은 농장이고 농생산을 할 수도 있지만 그 제도적인 측면에서는 보건복지 시설과 유사한 그런 제도적 운영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유럽 안에서도 네덜란드만의 어떤 독특한 특징이고요. 제가 케어 제공 기관이라고 한 게 바로 예를 들면은 데이케어 센터라든지 요양시설, 복지시설, 이제 이런 시설과 같은 법적인 지위를 농장이 가지고 있을 수 있다. 네덜란드에서 그게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런 보건복지 관련 시설들이 우리나라에서도 운영을 하게 되면 보건복지부로부터 뭐 1인당 얼마씩의 그 비용을 받으면서 장기요양급여라든지 복지 관련 급여를 받으면서 운영을 하시잖아요. 마찬가지로 네덜란드에서도 농장이 이제 어떤 노인이나 장애인분들을 한 분 한 분 받을 때마다 그분들에게 할당이 된 일종의 금액을 농장이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농장이 지속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게 되는 일종의 소득원이 되는 거고요. 다만 뭐 아무 농장이나 그렇게 케어팜으로서 뭐 전문성도 없는 분들이 운영하면은 안 되겠죠. 따라서 네덜란드의 케어팜들은 그냥 누구나 쉽게 뭐 농장이 환경이 좋다고 해서 다 케어팜으로 운영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보건복지 관련 어떤 제도에 의해서 관련 자격이 입증이 되어야지만 이렇게 운영이 가능합니다. 농장의 케어 소득이라 함은 이제 보건복지 쪽에서 나오는 일종의 그런 급여들이 농장의 케어 소득이 될 것이고, 반면에 그 농장에서 예를 들어 어떤 농생산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다든지 부가적인 카페나 뭐 서비스업을 운영을 하고 있다라고 예를 들어 말을 한다면은 그런 것들은 그 농장의 또 별개의 소득으로서 운영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네덜란드에서의 케어팜은 이제 가장 첫 번째로는 주간 활동 서비스 제공시설, 주간 보호 서비스 제공시설로서 운영이 되는 게 가장 많습니다. 대다수의 케어팜들이 저런 주간 활동을 제공하고 있고 거주를 제공하는 경우들도 일부 있습니다만 그건 이제 일반적인 케이스는 아니고, 하지만 최근에 조금 늘어나고 있다라고는 하네요. 그다음에 누가 그 농장을 가느냐에 따라서 아동 청소년들이 갔을 때 이제 특수교육 쪽으로 이거를 묶어서 운영을 할 수도 있고, 뭐 농업을 조금 가르쳐 주거나 직업으로서의 농업을 같이 해나가는, 특히 이제 이거는 장애가 있는 청년들의 경우에 가장 적합한 상황인데 그런 식의 운영도 가능하고요. 또 예를 들어서 어떤 중독자라든지 그러니까 노숙인들 아니면은 뭐가 쉼터로서 가정학대가 있다든지 여러 가지 상황으로 갈 곳이 일시적으로 필요하신 분들에게 갈 곳을 마련해주는 재활회복, 쉼터의 역할을 하는 농장도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흔히 뭐 원예 치유나 동물매개 치유라고도 부르는 그런 어떤 테라피 서비스를 제공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 여기 쭉 나온 거는 사실은 이제 농업 생산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 큰 틀에서 보면은 보건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네덜란드의 케어팜은 농장을 활용은 하고는 있지만 그 내부 소프트웨어를 보시면은 보건복지와 관련한 어떤 서비스들을 제공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 관련 전문 인력들이 있어야 되고 관련 보건복지 관련 법에 의해 규제를 받게 되는 상황입니다. 제가 이제 그 한국에서의 정책적 함의를 위주로 오늘 말씀을 드리려지만 이제 네덜란드를 바탕으로 얘기를 해야 되다 보니까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면요. 한국과 이 네덜란드나 유럽이 가장 크게 다른 두 번째, 아까 첫 번째는 이용객들이 다르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 차이점은 바로 무슨 프로그램을 하느냐, 어떤 활동을 하는가입니다. 한국에서는 이제 아마 여기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제가 아까 이제 소개해 주실 때 얘기 듣기로는 치유농업 쪽에 조금 더 가까우신, 치유농업을 많이 더 접해보신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이해를 할 때 한국에서의 치유농업의 프로그램은 그야말로 이제 치유 프로그램이라는 굉장히 과학적이고 의학적인 효과 검증을 통해 만들어진 어떤 프로그램을 하면서 치유 효과가 검증이 됐을 때 인정을 받는 이제 그런 프로그램을 주로 하고 있고, 사회적 농업은 사실 치유농업과 같은 그런 프로그램으로 얘기를 하지는 않죠. 물론 그런 프로그램을 할 수도 있습니다만 사회적 농업은 훨씬 좀 포괄적인 다양한 활동들을 언급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되면 어떻게 얘기를 하면 좋을까 싶은데 굉장히 다양한 같이 농업을 하는 그런 농업 활동을 같이 하는 모습들이 이제 혼재되어 있는 것으로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네덜란드에서의 활동은 혹은 네덜란드뿐만이 아니라 다른 이제 유럽에서의 활동은 어떠하냐라고 하면은 아까 한마디로 말씀드린 것 같이 일상적인 농장의 활동을 같이 한다예요. 근데 이 부분이 제가 사실 이렇게 말로만 말씀드리면 다들 이해하기 좀 어려워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상적인 활동이라 하면은 그럼 농장의 이제 어떤 노동자로서 여러 가지 생산 관련 활동을 같이 하는 것인지 아니면은 취미 활동을 하듯이 그냥 뭐 텃밭 가꾸는 거 정도 이렇게 소소하게 이런 일들을 하는 것인지 같이 일을 한다면 급여가 주어지는 것인지 혹은 특히나 사회적 약자들이 농장에 간다는데 사실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 노인분들 이런 분들한테 일을 시키는 게 과연 바람직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가 이런 문제 제기가 가능한데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주로 사실 동영상 사진 같은 걸 좀 많이 보여드리면서 열심히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면은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을 할 때는 그런 여러 가지 말이 안 된다라고 싶은 문제 제기가 가능하지만 실제로 이런 네덜란드에서 농장을 가서 보시면은 그렇게 어떤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어떤 노동자 한 명의 몫을 할 수 있는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농장의 일을 옆에서 거들어주고 소일거리 정도로 이렇게 하시는 게 거의 맥시멈이에요. 그 이상으로 정말 어떤 내가 급여를 받는 노동자만큼의 일을 한다라고 하면은 그런 분들은 케어팜에 다니실 어떤 자격이라고 하면 좀 그런데 케어팜에 다니실 필요가 없는 거죠. 더 이상 그런 분들은 노동시장에 나가시고 아니면 농장에 고용이 되셔야 되겠죠. 보통 농장에 가시는 분들은 굉장히 중증의 질환이나 장애를 겪고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얘기하는 일상적인 농장 일을 같이 한다는 거는 사실 노동력으로 환산을 해보면은 한 명의 노동자의 노동력이 100으로 봤을 때 5에서 10 정도밖에 안 되는 정말 사실 소소한 일 정도밖에 못 하십니다. 하지만 그 정도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일을 하는 본인에게는 그것이 굉장히 본인의 자존감을 향상시켜 줄 수 있는 뿌듯함을 느끼게 해줄 수 있는 또 즐거움을 느끼게 해줄 수 있는 일이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제 충분히 네덜란드에서는 또 다른 나라에서도 좋은 활동, 좋은 프로그램으로 인정을 받고 있는 거고요. 한국에서 하는 그런 어떤 치유 프로그램은 굉장히 한국적인 한국만의 프로그램이라고 제가 단언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어떤 그 나라에서 가서 보셔도 사실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저는 최근에는 이 우리나라의 치유농업 프로그램을 차라리 수출을 해라라는 얘기까지도 그냥 할 정도로 굉장히 다른 모습을 유럽에서는 보여주고 있고요. 제가 기본 원칙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뭐 방치해놓고 장애인들에게 노동을 시킨다 이제 그 얘기가 아니다라는 걸 좀 강조하려고 이렇게 써놓은 거고 그러면은 이제 네덜란드에서는 이게 보건복지 어떤 급여로 농장이 운영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식의 뭐 법이나 제도가 연계가 되어 있는지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려볼게요. 가끔 보면은 네덜란드에서는 그냥 건강보험으로 케어팜을 간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은 100% 맞는 말은 아닙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건강보험이라고 생각하면은 병원에 가서 치료받을 때 쓰시는 보험을 생각을 하시잖아요. 하지만 네덜란드에도 물론 아파서 병원 가서 수술받고 치료받는 건강보험이 있는데 그런 일반 건강보험은 농장에서 쓰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한국은 치유농업법이 있고 사회적 농업과 관련한 법도 통과가 됐지만 이 네덜란드나 다른 나라에서도 이런 종류의 농업만을 소셜파밍, 케어파밍만을 위한 법이 별도로 제정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이탈리아 같은 경우 이제 사회적 농업법이 있긴 한데 네덜란드만 봐도 특별하게 전용 법이 있지 않아요. 아무리 케어파밍이 유명하다고 해도 이것만을 위한 별도 부서가 있거나 정부 부처의 어떤 부서에서 운영을 하거나 법으로 운영되는 것이 아니고 농장은 기존에 있는 네덜란드의 보건복지 관련 법들에 의한 어떤 제도들이 있잖아요. 그거를 농장에 그냥 가져와서 쓸 수 있게 만들어준 겁니다. 굳이 별도의 법이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활용되는 거는
이제 여기 가운데에 제가 써놓은 지방 정부마다 있는 각 지역의 복지 이제 제도들이 있죠. 여기 고양시에도 고양시에 살고 계신 여러 이제 복지 대상자들이 계실 거예요. 그분들을 위한 관련 법에 의거해서 관련 서비스 제공하는 시설이 있을 거고요. 뭔가 주간보호시설, 복지시설, 심리상담센터 뭐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그런 어떤 시설들의 지위를 농장도 가질 수가 있는 겁니다. 예, 어떤 뭐 건물 안에 번듯하게 있는 그런 센터만 그렇게 가능한 것이 아니고 농장도 그런 식의 시설로 등록을 해서 고양시에서 나오는 복지 예산을 가지고 농장이 그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해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가장 조금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1번은 이런 지역의 복지 예산이고 두 번째는 장기요양보험으로도 운영이 가능합니다. 장기요양보험은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운영되고 있으니까 아마 비슷하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제대로 들여다보면 좀 다른 제도이긴 합니다만 여기 이 나라에서도 마찬가지로 장기요양보험의 대상자들은 이제 중증의 치매가 있는 노인분들이라든지 중증 장애인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장기요양 대상자인데요. 농장이 장기요양시설로 등록할 수가 있습니다. 이 여건을 갖추면요. 그러면은 장기요양보험을 받으시는 이 이용객들을 모시고 장기요양보험으로서 운영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두 가지가 가장 일반적인 이 활용법이고요. 그 이외에도 조금 다양하게 있는데 이거는 각 농장이 우리 농장엔 예를 들어서 운영자가 전문 간호사다 아니면 운영자가 뭐 재활 전문가, 뭐 물리치료사 다양할 수 있습니다. 그럼 농장마다 우리 농장의 전문성에 맞는 그런 시설로 등록을 하시면 돼요. 뭐 심리상담센터일 수도 있고요, 재활승마 시설일 수도 있고 그런 식으로 해서 그런 어떤 복지 대상자들을 우리 농장에 알맞은 분들을 모시고 활동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한국 얘기를 해야 되니까 얼른 넘어가면요. 케어팜이 좋은 점에서 몇 가지를 써놨는데 이제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부분은 이거예요. 네덜란드의 경우 보시면은 농장이 보건복지 서비스 제공 시설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용객 입장에서는 선택을 할 수 있거든요. 내가 일반적인 어떤 건물에 있는 뭐 상담센터든 아니면 복지시설이든 여기를 갈 것인가 농장을 갈 것인가 이거를 이용객들이 자기가 가고 싶은 곳을 선택을 하고 이 농장들도 별도의 농장들만을 위한 어떤 보호를 받거나 지원책이 있는 게 아니고 다른 종류의 보건복지 시설하고 경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농장만의 어떤 특이하고 좋은 점이 어필이 되어야 그래야지만 선택을 받겠죠. 그래서 저는 케어팜을 운영을 한다면은 농장만이 줄 수 있는 보건복지 시설로서의 좋은 점이 무엇인가 이 점이 강조되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게 바로 여기 지금 제가 몇 가지 키워드로 해놓은 농장은 다른 어떤 시설에 비해서 뭐 다양한 활동이 가능하든지 아니면은 동식물이 함께 할 수 있고 유용한 할 일, 그러니까 어떤 시간을 때우기 위한 그런 종류의 단순 노동 뭐 이런 것이 아니고 굉장히 내가 가치를 느낄 수 있는 일들을 할 수 있는 게 농장에는 가능하다. 이제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요거는 아마 이제 다 설명하려면 제가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 정도로만 딱 핵심 키워드만 말씀을 드리고 한국 부분을 빨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한국형 제가 사회적 노보다 치유농업하고 비교를 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한국과 유럽의 차이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은 이제 치유농업이라고 할 때는 치유농업은 곧 치유 프로그램을 의미를 한다고 봅니다. 예, 그래서 2시간짜리 프로그램을 하면은 그게 그냥 치유농업이 되는 이제 그런 형식으로 현재 어떤 확산이 되고 있죠. 반면에 이제 유럽에서는 그런 프로그램 자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일종의 농장에서 하루를 같이 보내면서 여기가 데이케어 시설이라고 한다면 오전부터 오후까지 혹은 거주시설이면 같이 이제 살면서 함께하는 그런 모습을 의미하다 보니까 이제 조금 그런 면의 차이가 있고 누가 농장을 가는가도 차이가 있다 이것도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한국에서는 특히 이제 연구자들은 어떤 걸 많이 또 연구하시냐면은 치유농업을 했더니 어떤 효과가 있다 막 이런 자료를 한 번쯤 보셨을 거예요. 경도 인지장애 어르신들이 갔더니
인지 기능이 얼만큼 개선되었음을 뇌 CT도 찍어보고 뭐 여러 가지 스트레스도 측정을 해보고 이제 그런 식으로 효과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유럽에서는 당연히 효과 얘기를 안 하지 않겠죠. 예, 보건복지 급여까지 네덜란드에서 들어가고 있는데 효과에 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사실 그런 어떤 수치로 표현되는 데이터로만 효과를 얘기하기에는 좀 적절하지 않은, 예, 그걸로는 실제 효과를 보여주기가 좀 다 보여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질적 연구가 굉장히 많이 이루어집니다. 즉 인터뷰를 하고 관찰을 하고 이제 장기간에 걸쳐서 이 사람이 어떻게, 이 장애인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노인분들이 어떤 감정을 느끼고 사시는지, 이게 감정이라는 거는 뭐 검사를 해서 알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질적 연구가 보여주는 그 효과성에 대한 연구는 굉장히 많습니다. 네덜란드에도 다른 나라에도 많고요. 하지만 한국과는 조금 다른 방향에서 이런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하나 사실 정책적으로 생각할 때 굉장히 중요한 게 바로 이 마지막 지점인데, 한국에서는 치유농업이든 사회적 농업이든 농업 쪽에서 많이 다루고 있어요. 주로 이제 정부 부처도 이제 농업부처에서 주관을 하고 있고, 물론 농진청이 이제 치유농업을 주로 하다 보니 그동안 진행을 해오면서 보건복지부와 뭐 MOU를 맺는다든지 교육부와 이걸 함께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회적 농업을 함에 있어서 다른 부처와 함께하기로 한다라는 얘기를 많이 해오고 있지만 여전히 주도권은 농업이 쥐고 있고, 이거는 다른 부처가 보기에는 농업의 일인 거예요. 다만 우리가 어느 정도 협조만 해줄 뿐인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농업의 틀에서 모든 정책이 만들어지고 이거를 받아들이는 실제 치유농업이나 사회적 농업을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이게 지금 농업인을 위해 농업부처에서 하고 있는 일인데 실제 진행되는 내용이 왜 농업인을 위한 게 아니냐. 예를 들면은 인증제를 이제 치유농업에서 인증제를 곧 실시할 예정인데요. 인증제 관련해서도 농업인분들은 이게 농업인에게 불리하다라고 많이 불만을 제기하실 정도로 조금 언밸런스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인데 유럽에서 성공한 나라들, 그러니까 성공이라고 뭐 말하기보다는 좀 잘 하고 있는 나라들이 이제 네덜란드나 아니면 노르웨이라든지 요즘에는 다른 나라들로 확장이 되고 있는데 공통점이 농업부처랑 다른 부처가 동등하게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표적인 나라가 사실 네덜란드인데 처음 시작할 때부터 이거는 농업부와 보건복지부가 반반씩의 어떤 예산을 들여서 지원센터를 만들고 시작이 됐던 거거든요. 현재는 오히려 농업부처에서는 네덜란드에서는 케어팜에 별로 관심이 없는 수준입니다. 뭐 특별하게 농업 쪽에서 지원이 들어가거나 하는 것도 없고, 그리고 보건복지 쪽의 입장에서는 우리 보건복지 서비스 제공 시설의 한 종류로 그냥 농장도 인정을 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느 나라를 보던 이렇게 같이 했을 때 훨씬 더 잘 발전이 되고 지속적으로 아직까지 유지가 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한국은 이걸 계속 농업 아젠다로 끌고 가다 보니까 이제 여러 또 많은 불만과 자본들이 어쩔 수 없이 생겨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의 지금 일단 치유농업을 말씀을 드리면은 아까 제가 이 자료 중에 이제 힐링 말씀을 드렸는데 가장 많은 대다수의 현재 치유농업을 한다라는 시설들이 힐링이나 뭐 치유와 같은 가치들을 언급을 합니다. 가장 흔한 많이 볼 수 있는 게 이제 힐링 목적의 치유농업을 많이 말씀을 하시고 있지만, 사실은 뭐 연구 측면에서도 그렇고 많이 그 자료로서 언급이 되고 있는 또 다른 치유농업의 영향들은 되게 다양해요. 심지어는 발달장애인들이 이제 일자리로서 농장에서 같이 일을 하는 모습도 그냥 다 치유농업으로 부르는데, 조금 구체적으로 이거를 제도적 뒷받침이나 뭐 이렇게 들여다봤을 때 발달장애인의 일자리와 예를 들어 힐링을 위한 프로그램을 동일선상에 놓고 똑같이 다룰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서로 성격이 다른 부분, 특히나 사회적 약자를 위한 부분과 비장애인들의 그냥 일반적인 힐링을 위한 것도 굉장히 다른 그 방향에서 접근을 해야 하는데, 사실은 치유농업이란 단어에 이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죠. 이거를 하시려는 분들이나 정책을 만들고자 할 때도 이제 어려운 부분들이 있고, 따라서 저는 앞으로 한국형 제가 케어팜이라고 할 때, 이거는 이제 저의 개인적 의견입니다만, 저는
케어팜을 뭐 치유 농업을 하던 사회적 농업을 하던 다 그냥 통틀어서 케어팜 안에는 다양한 사람들을 위해서 어쨌든 보건 복지로 그냥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종류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농장이다라고 그냥 저 혼자 부르고 있는데요. 한국형 케어팜은 따라서 어떤 목적을 가질 수 있을까를 한번 고민을 해본다면, 물론 현재 가장 일반적으로 이게 많이 쓰이고 있는 힐링을 위한, 이 마음의 위안과 휴식을 제공하는 그런 스타일의 농장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뭐 우리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스트레스도 많고 행복지수도 떨어진다라고 하잖아요. 거기에 있어서 분명히 농업과 결부시킬 수 있는 영역이 있는데, 문제라기보다 다 좋지만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저는 도시 사람이고 사실 저도 농촌에 살아본 경험이 없는 도시인으로서, 개인으로서 한번 생각을 해볼 때 내가 힐링이 필요하고 스트레스가 많은데 그걸 꼭 농장에서만 풀 필요는 없잖아요. 다른 곳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농장이 치유농업이 힐링만을 막 어필했을 때 사실 그 경쟁이 굉장히 치열한 거예요. 다른 종류도 도시인들에게 힐링을 제공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농장만이 줄 수 있는 무언가를 더 강조하는 게 더 좋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농장주께서 우리 농장은, 그리고 나의 전문성은 뭔가 사람들에게 힐링을 주고 명상도 하고 치유도 하고 나는 그런 농장이 가장 잘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저쪽으로 가시는 게 맞을 텐데요. 그렇지 않고 조금 예를 들면은 우리 농장은 뭔가 요즘 마약이 굉장히 이슈가 됐잖아요. 어떤 약물 중독에서 회복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위한 농장, 혹은 발달장애인들이 이제 갈 곳이 없으니 성인이 됐을 때 같이 일을 하며 지낼 수 있는 농장, 이런 거를 꿈꾸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은 그런 분들을 위한 그런 분들은 그런 쪽으로 특화하는 방향도 설정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제가 이제 다양한 부분, 또 노인 요양도 마찬가지고요. 뭐 아시겠지만 요즘은 요양병원이나 요양원은 이제 좀 가기 싫어하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대안적인 조금 미래를 위한 방식으로 케어팜을 결합한 노인 요양 시설을 생각하시는 분들도 제가 주변에서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으로 우리는 일반인들의 힐링이 아니고 다른 영역으로서 전문성을 갖고 가겠다라고 하는 부분도 충분히 좀 인지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따라서 한국 치유농업이 계속 이제 제일 강조하는 게 치유농업 프로그램이잖아요. 제가 여기 밑에 써놓은 거는 치유농업 프로그램을 한다라는 거는 치유농장 혹은 케어팜이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활동 중에 한 가지로 가져가시면 좋겠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치유농업은 사실 프로그램 하는 게 전부예요. 해야만 하고 그냥 저걸 하면 되는 건데, 저것도 우리 농장이 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하나지만 그 이외에 우리 농장은 그런 프로그램 하는 거 안 맞는 것 같아요. 우리 농장은 뭐 예를 들면 네덜란드처럼 조금은 일상적인 활동 같이 하는 걸로도 농장주께서 충분히 진행하실 전문성이 있으시고 경험이 있으시다면 그런 방향도 가능한 것이고, 우리 농장은 농업보단 조금 노인 돌봄 쪽에 특화가 된 방향에서 노인분들이 소일거리로서 농장에서 산책도 하시고 작물도 가꾸시는 정도가 가장 좋습니다라고 하신다면 그 부분도 충분히 인정이 되는, 이제 이런 다양성이 좀 존중이 되어야지만 치유농업이 잘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이제 이렇게 했고요. 그래서 미래 한국형 치유농업의 어떤 제도와 관련해서 제가 제안을 해본다면은, 지금 방금 전에 말씀드린 요 전 슬라이드에서 말씀드린 내용인데, 치유농업 시설이라는 게 이제 공식 용어잖아요. 농진청에서 사용하는 이 시설을 여러 가지 성격으로 운영될 수 있음을 다 인정을 해서 각각을 좀 분류하는 것이 좋겠다. 인증제도 지금은 인증제 안에 모든 법적인 내용을 다 포함해서 어떤 한 가지 인증제로 현재 만들어지는 중입니다. 하지만 이것도 성격에 맞게 우리는 노인 돌봄에 특화된 농장, 우리는 힐링에 특화된 농장, 사실은 좀 분리가 될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치유농업이 무언지에 대해서도 너무 이거를 이렇게 예를 들면 사회적 농업도 지금 농촌만을 위한 것으로 법이 만들어지고 하고 있는데, 또 치유농업도 마찬가지로 치유 프로그램을 정해진 대로 하지 않으면 인정을 안 해주는 굉장히 엄격한 모습으로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농업만의 일이고 이거는 농업이 부각이 되어야 하는 일이고, 이제 이런 식의 그 관점이
사실은 오히려 발전이 되는 걸 더 막고 있는 건 아닌가. 그래서 예를 들면 보건복지 분야 혹은 교육 분야 이제 이런 분야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끌어들이는 게 사실은 더 필요하다. 농업이 조금 내려놓는 게 좋겠다라는 저는 이제 개인적인 생각을 하고 있고, 이태도 마찬가지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가 지금 도시농업과 관련한 얘기를 하러 이 자리에 또 왔으니까요. 도시농업의 관점에서는 이 어떻게 케어팜을 구상해 볼 수 있을까? 이거는 저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사실 한국은 대부분의 인구가 90몇 프로가 도시에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도시농업을 빼놓고 농촌만을 위한 뭐 치유농업, 사회적 농업, 케어팜을 얘기한다면은 대부분의 인구를 배제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도시농업에서 얘기하는 게 더 중요하고 필요한 건데, 도시는 인구가 많은 곳이고 따라서 가장 쉬운 거, 가장 많은 사람에게 어필할 수 있는 거는 당연히 도시민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겁니다. 너무 당연한 결과인 것 같은데요. 복지, 교육, 보건, 의료 등등 사실은 이미 하고 계신 분들도 있지만 이런 서비스 제공 농장으로서의 성격을 조금 더 전문성을 가지고 강화시키는 게 저는 가장 바람직한 방향이 아닌가 싶고,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 어떤 분들은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아니 농장이 왜 농장이 저런 거 해야 돼요? 라고 가끔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생산에 집중을 하시던지 다른 일을 하시면 됩니다. 모든 농장이 다 저렇게 하라는 의미가 아니죠. 이거는 농장이 더 이상 생산만으로 쭉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대안을 생각할 때 이런 서비스 제공 농장으로서도 충분히 네덜란드 사례에서 보시다시피 잘 될 수 있다는 게 이미 증명이 됐고, 한국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즘 이제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사회 서비스 바우처를 활용해서 치유 농장에 가는 이제 그런 형식이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어렵다, 뭔가 소득은 어떻게 얻어야 되나 이제 이런 고민을 하실 때 사실은 이렇게 복지 제도를 활용한 모습들도 생겨나고 있고, 또 아니면은 이제 예시로 정신건강과 관련한 프로그램들을 하는 농장들도 있는데, 이제 도시민 할 때 많이 생각하시는 게 스트레스가 많고 우울증이 많고 정신건강이 안 좋다 이제 이런 생각들을 하시니까 사실은 도시에서의 케어팜이 많이 어필할 수 있는 분야는 노인 장애인도 있지만 정신건강과 관련한 분야도 굉장히 좋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사실 네덜란드에서 케어파밍이 왜 이렇게 성공할 수 있었는가에 대한 연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여러 가지 요인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성공한 농장주들은 기업가적인 마인드가 있었고 혁신적으로 접근했다. 사실은 결론적으로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이거에 관련해서 말씀드린다면은 제가 아까 농장이 다른 예를 들어 경쟁인 보건복지 시설과 비교했을 때 왜 농장이 좋은가, 농장만의 차별점이 무엇인가, 이제 이게 좀 많이 강조되어야 한다고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녹여 넣는 프로그램이 가능한 농장이어야 저는 성공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냥 잘 모르니까 그냥 만들어진 치유농업 프로그램 조금 했더니 이용하시는 분들이 좋아하시는 것 같아서 그냥 그렇게 하면 되는 것 같아요 라고 해도 물론 처음에는 가능하지만, 사실은 이게 저는 그런 프로그램만 해서 지속 가능하기 어렵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용객들은 당연히 지루해 할 것이고, 그게 내가 만든 프로그램이 아닌 이상 또 인위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진 게 결코 오래가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녹여 넣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래서 저도 한국 분들 중에 주변에 이제 이런 농장을 하시는 사례들을 보면은 결국은 굉장히 잘 하신다라고 보여지는 분들은 꾸준히 굉장히 공부도 많이 하시고, 이제 겨울이 농한기잖아요. 겨울만 되시면 여기저기 돌아다니시면서 그 사례 탐구도 하시고 정말 잠을 줄여가면 공부를 많이 하시는 농장주 분들이 결국은 잘 하고 계시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잠을 줄이시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어쨌든 그냥 타성에 젖어서 하는 거는 어느 분야나 그렇죠. 케어파밍도 마찬가지로 좀 어렵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제 짧은 시간이라 얼른 말씀드리려고 조금 생략을 했지만 이만 마치고 여기서 질의응답은 어려울 것 같고요. 다음 분으로 넘어가면